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여야 모두 당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각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이제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또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갈등의 중심에 선 적도 많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로서의 1년 그간의 성과 또 아쉬웠던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반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차례 선거 승리한 거 결과로서 뭐 확인되는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아슬아슬했다는 거죠.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이준석 리스크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었다. 특히 윤핵관들과 이제 갈등을 빚는다든지 예.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당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좀 큰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당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게감이 꽤 되는 그런 직책을 맡고 보니 이거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은 또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어해야 했고 또 적지 않은 시행착오 같은 것도 좀 발견이 됐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이 극명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상당히 비슷한 견해인데요. 어쨌든 당시 국민의힘은 4연패 이후에 이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기로했었는데 30대의 영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을 찬성한 이런 이름으로 보수를 혁신한 어떤 상징 이런 걸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그 바람이 결국 대선까지 연결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일단 뭐 승리를 해왔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을 아직까지 혁신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능력주의로 알려져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 점, 그리고 20대, 30대 남성으로 대변되는 젠더에서의 어떤 분열, 갈라침, 갈등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잘 활용했다는 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이 나름의 이제 승리를 가져온 요소였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특징인지 또는 이 MZ 세대의 특징인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어떤 쟁점이 생기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상당히 모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 일반에서 볼 때는 조금 당 대표면 포용하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가는 이런 뭔가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극대화시켜서 결국 타협하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는 상당히 아슬아슬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직접 소회와 향후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특히 그 당내 혁신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을 위한 준비의 핵심은 공천의 시스템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 간담회 좀 눈에 띄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 그리고 공천에 좀 방점을 찍은 게 확실히 좀 눈에 띄죠.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혼자만의 힘으로 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망.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준석 대표를 선택을 한 그런 것이지 이준석 대표 뭐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만 그 개인기가 너무 지나치게 탁월해서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그럼 탄생시킨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수 정당의 혁신입니다. 그야말로 이 좀 뼈를 깎는 혁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도 당연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부과가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자, 그런데 왜 혁신이 공천에 한정돼야 하느냐?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결국은 혁신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파 정치로 자꾸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혁신위원회도 좀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좀 비춰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로 혁신위원회 그 보수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는 그런 혁신위원회를 띄우려고 했다면 외부에서 정말로 그 당내 여러 가지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물을 영입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물론 이제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당에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과연 최재형 위원장 정도의 리더십 또는 그 혁신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 또 더군다나 최재형 그 위원장이 정치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 같은 게 확실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경험이 원래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의 혁신을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천인 것은 맞는데 공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시스템도 지금 많이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뭐 플랫폼 정당 이런 거를 지향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또 변모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국회 개혁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그 과제들을 함께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공천의 방점을 자꾸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오해를 받는 겁니다. 결국 다음 총선 때 공천에 자기가 일정한 지분을 갖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말은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준석 맞춤형 시스템 공천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이제 굴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의혹 때문에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천에 한정된 혁신을 외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오늘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정당의 혁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념이나 가치, 비전 이 부분도 엄청난 일인데요. 일단 정당을 운영해가는 형식,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지금 현재 공천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이 공천을 앞두고 왜 갈등이 생기냐. 당의 중앙당이 공천을 가지고 당대표가 자기 사람들 위주로 공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역량, 즉 권력 투쟁의 가장 핵심인 공천권을 지게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 문제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당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협의기구만 있지 한국처럼 중앙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국민 경선으로 모든 국민이 그냥 지역구 국민이 예비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예. 한국은 정당에서 하거든요. 이 정당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당이 입김이 들어가고 이 중앙당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어떤 공천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이런 미국식으로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는 걸로 갈지 아니면 중앙당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공정성을 담보할지 이것 자체가 상당히 갈등입니다. 이 둘 다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것이 여야에 또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 당만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어떤 당대표는 중앙당이 좀 더 영향력을 가지는 공천을 하고 어떤 당대표는 가능한 중앙당이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공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그 개혁에서의 어떤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내 의사도 존중하지만 야당과 함께 정당의 공천을 함께 협의해가면서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일에 또 성상남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향후 격취, 뭐 앞으로 당내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조기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입지 또 거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윤리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리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뭐 당원권이 정지된다든지 하면 이제 결국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징계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임기를 채우겠다. 가능하면 이제 그쪽을 지향을 하겠죠,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빨리 조기에 물러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지금 적잖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중징계 결정이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윤리 결정이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이제까지 전례로 봐서는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떤 검찰의 수사라든가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증거가 좀 확실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좀 분명한 그런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별로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당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꽤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임기는 채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제 사실은 그 임기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이번 혁신위를 띄우게 된 또 다른 이유라고 저는 봐요. 당권 지키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시점으로 보나 그 혁신위원회의 성격으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좀 오해를 살 만한 여지는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고 사실 좀 근본적인 정당 개혁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중앙당에서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조차도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미국식 전국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당 대표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당원들에 이제 주도하는 그런 정당 형태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런 거 작업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야 사실은 그 공천의 문제, 그러니까 풀뿌리 공천 이런 게 그런 시스템 하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당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략 공천 뭐 안 하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지적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준석 대표 과연 자신이 바람대로 자기 정치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그 당 윤리위 결정을 봐야 되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중심 의원 모임이죠. 민들레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갈등이 좀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그 결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일단 논란은 일단락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세력화 논란이 앞으로 좀 잦아들리라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견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또 비공식 모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윤핵관 중심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 뭐 그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들끼리는 어찌됐건 계속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모임으로 이게 딱 공식화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 그쪽도 지금 상당히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이거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원회는 전 잘못 던진 카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본인이 정당 혁신을 원하고 공천 혁신을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은 개파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혁신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혁파해야 될 대상이 개파 정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도로 지금 개파 정치로 자꾸 회귀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쉽습니다. 정치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밀실해서 뭐 합의하면 그냥 진행시키기도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파 정치의 폐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컸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라, 그걸 혁신하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도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완패를 완전히 한 거죠. 그게 항복을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모임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냥 명분상 후퇴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개파냐 정파냐. 개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정파는 뭔가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요. 저는 민들의 모임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장제원 의원과 또 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핵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개파의 선을 넘어갈 수 없었고 이번에는 이준석 그 대표의 그리고 근성동 원내대표 두 분 모두가 다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했다. 이런 이제 개파적 어떤 모임은 뭐 공개적으로는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위기 요인으로 신뢰 위기, 분열의 위기를 꼽기도 했는데 일단 당내 개파 갈등에 대해서 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오늘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뭐 정당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국민의힘이 백화점 같은 어떤 오너 중심의 아주 규율이 잘 잡힌 그런 정당이라면 예. 민주당은 과거에 민주화 세력이 끊임없이 시민, 재야 이런 데 힘을 합치면서 상가연합회 전통시장처럼 각자가 전포를 가진 형태의 약한 개파성이 연합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이 개파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 두드러졌고요. 민주당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이 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개파적 갈등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민주당은 이게 5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 상당히 10년 동안 쌓여서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5년 만에 왜 넘어갔을까를 잘 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5년 전 탄핵을 기반으로 해서 촛불 연정을 통해서 당시 탄핵에 찬성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그리고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타협의 어떤 정치를 했다면 괜찮은데 그때 권력을 독점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행태를 통해서 양당의 대결주의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특징이 양당 대결주의인데 네. 대결주의를 통해서 한동안 그 대결주의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탄핵 정당이었던 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지만 그런 정당을 반사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이 반사이익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본인들의 핵심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런 걸 봐야 되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내에서 가장 원만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개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전당대 준비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선거가 이후에 이제 개파적 갈등에 빠져드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비대위, 뭐 2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라고는 합니다만 당내 개파 갈등을 봉합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직면한 문제들이 많아서요. 뭐 전당대회 룰 문제도 그렇고 지도 체계와 관련해서도 한 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민주당의 상황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리형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일단 그 개파 정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좀 언어라든가 이런 걸 예. 좀 극한적인 용어 사용하고 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잘한 조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혁신형 비대위 본인들은 지금 혁신형 비대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로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파 해체를 지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선 또 지방선거에 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거에 대한 좀 평가 작업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자기 권한 바뀌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비대위라면 그 작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 본래 본인들이 지키고자 노력해왔던 진보적 가치를 상실한 데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5년을 전 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본인들도 기득권화가 이제 돼버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도로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킬 것인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향후에도 지켜나가야 될 우리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는 뭔가. 이런 것부터 다시 재정립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평가 또 지난 대선의 평가 이게 전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그런 그 문제라고 좀 보는데 그런데 이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개파 여러분 각자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개파가 해체되나요? 말은 잠깐 이제 접겠죠. 좀 험한 용어 쓰던 거 잠깐 좀 자중을 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이 개파 본성이 다 사라지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개파를 싹 다 지우고 하나의 가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지향성으로 저는 이 비대위가 그나마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예, 선거 패배에 대한 실패 요인 분석부터 하면서 좀 하나의 지향성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야 할 거 없이 이처럼 선거가 끝난 뒤에 내부 권력 싸움에 지금 몰두를 하면서 국회 후반기 이 원구성 협상은 뒷전으로 밀린 양상입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거나 혹은 법사위 권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협상이 진전될 여지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뭐냐면 법사위가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지고서 상당 기간을 국회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우리는 이제 단언제지만 미국의 상원과 같은 법사위원회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권한인 법사위 체제와 자구심사 그러니까 법안의 어떤 이 글귀를 조정하고 그것을 다시 심사하는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우리 보고 껍데기만 받으라 말이냐. 법사위 원래 권한에 그것을 특권을 준 걸 걷어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여야가 지켜야 되고요.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는 어느 정당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은 121석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1년 반 이상의 모든 법안을 쟁점 법안으로 묶어서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법을 제정하고 뭔가 끌어가는 건 주로 여당이고 정부입니다. 야당이 뭐 법을 더 만들어서 막 끌어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당, 그러니까 여야 어디가 법사위를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 법사위의 특권과 그것의 어떤 국회 운영에서의 뭔가를 과도한 권한 이것을 축소시킨다면 여야가 합의 못할 문제가 뭐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 특권을 줄이면 된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법사위가 상당히 좀 권한이 강했던 것은 맞죠. 일종의 이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 바로 딱 길목에 이제 법사위가 있으니까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도 거기서 그냥 한동안 그냥 계류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총선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된 그런 법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상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었는데 권한을 부분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원구성 협상인데 예. 뭐 원구성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국민들 지탄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기 때문에 예. 세비 반납하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이고 아마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합의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으로 주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약속을 지키고 예. 국민의힘도 좀 실리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